자, 일단 미국 시장 한번 좀 봐야 되겠죠? 예, 일단은 제가 지금 목요일 계속 출연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상승하는 날이 며칠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FOMC가 목요일에 암흑의 어둠의 세력 같으니라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목요일 날 좀 중요한 발표가 좀 많이 나. 그래서 전날 수요일에 많이 발표가 나다 보니까 이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항상 중요한 발표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11월 FOMC 회의록에 좀 증시가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뭐 최종금리 같은 경우는 9월에 제시했던 뭐 4.6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 인상 속도는 다만 조금 슬로우 다운 하는 느낌 뭐 이러다 보니까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이렇게 좀 발표가 난 이후에 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그러다 보니까 뭐 3대 지수가 모두 지금 상승 마감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28 정도 상승을 했고 S&P 0.59 그다음 나스닥이 거의 약 한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실적 관련된 부분도 계속 발표가 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FOMC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증시 훈풍을 좀 불어줄 수 있는 좀 그러한 좀 발표가 나다 보니까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좀 상당히 좋은 어떤 호재들로 인해서 증시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11월 FOMC 좀 회의록이 발표가 난 이후에 시장에서 또다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년 6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터미널 레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최종 기준금리가 한 5.03%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7을 좀 넘어가는 상황이죠. 결국은 이제 5%까지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12월에 FOMC에서 그 기준금리를 그래도 75bp보다는 좀 50bp를 인상할 것이다라는 좀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12월에 50bp에 대한 이제 금리 인상 확률을 보는 사람들이 79%로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4.5 정도에서 지금 이제 금리를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올해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내년에는 5%가 넘어가는 좀 금리까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뭐 일부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뭐 더 높은 금리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조금 힘들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땐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금리 속도 조절론에 대한 부분들은 좀 확실히 제가 볼 때는 확인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지수는 좀 화답을 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개별적으로 뭐 실적들은 좀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존 디어라든지 노드스트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약간 등락폭이 있습니다만 존 디어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면서 뭐 6% 이상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고요. 뭐 노드스트림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면서 한 5%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시티그룹이 약간 투자 의견을 이제 조금은 좀 바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 의견에서 중립으로 좀 상향을 하면서 그래도 좀 장중에 이런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한 7% 이상 좀 상승 마감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좀 뉴스가 있다 보니까 뭐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지금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한 4.48, 약간 4.5로 좀 내려간 상황이죠. 근데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는 3.698. 그러니까 이제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차가 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시그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뭐 연준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데이터들이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악재가 호재로 증시에 좀 반응한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어제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악재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 이제 목요일에 추수감사절로 이제 하루 휴장을 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1시에 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후부터는 좀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제가 좀 거의 마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오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근데 나스닥 1% 올랐지만 여기에 포함된 그동안 그 뭐라 그럴까요? 소위 성장주들
이 성장주들, 중소성장주들은 뭐 상당히 오른 주식들이 많더라고요. 큰 폭으로. 네, 그러니까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개별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제가 뭐 그 차트를 잘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 어느새 지금 10,000포인트를 지금 저점을 해서 지금 11,000포인트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사실 저는 이제 약간 하방론에 대한 부분을 좀 경계를 했었는데 지금 최근에 뭐 지금 이제 나스닥 그다음에 좀 코스피를 좀 같이 연동을 해보면 저는 이제 약간 좀 생각이 바뀐 게 이 하방론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내년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산타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전 좀 고점이었던 12,500포인트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뭐 내년 한 1월에서 2월 정도까지는 좀 산타랠리 이후에 뭐 우리가 말한 좀 1월 효과까지도 좀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나스닥이 좀 상승을 한다는 것 자체는 기술주에 제가 볼 때는 반등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최근에 보게 된다고 하면 경기 침체를 논하는 상황에서 경기 민감주들의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났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렇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경기 침체를 논하는 상황에서 좀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오른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경기 민감주가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악재에도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저점을 형성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급등락이 좀 컸던 중소형주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좀 이제 얘기가 나왔던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만 거의 지금 이제 180불 정도에 지금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뭐 물론 이제 뭐 분할하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만 뭐 400불 대비했을 때 거의 지금 50% 이상 넘게 빠진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7% 지금 어제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더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의 트리거를 분명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기준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높다 할지언정 결국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속도 조절론 여기다가 대부분 다 시장에서는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뭐 성장주에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좀 좋은 환경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긍정적인 뉴스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우리가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증시가 상승을 할 때 네. 연준 위원들이 이걸 좋아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또 갑자기 찬물 확 끼얹어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은 좀 있는데 이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어쨌건 현재까지는 나온 데이터들 가지고는 일단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읽을 수 있겠다 정리하고요. 자, 그 외에 또 우리가 주요 그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지표들 뭐가 있죠? 일단 어제 또 이제 발표됐던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실업 청구 건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발표가 되는데 이제 지난주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좀 발표가 됐는데 지금 8월 중순 이후 석 달 만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 수당이 높아졌다는 건 이제 흔히 말해서 해고하는 건수가 많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뭐 그 대량 해고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뭐 메타라든지 아마존, 트위터 같은 사실은 뭐 실리콘밸리, 빅테크들이 지금 대규모 구조조정을 착수했다라고 좀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고 최근에 보게 된다면 또 이제 HP가 또 이제 감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지금 최대 6,000명까지 감원을 좀 발표를 하면서 지금 뭐 해고의 물결이 거의 이제 뭐 실리콘밸리는 약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 노동시장에 조금씩은 냉각이 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은 좀 실업 청구 수가 그래도 좀 갑작스럽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건수 자체는 제가 볼 때는 3월 이후 최대치라고도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뭐 아직까지 반론을 하는 쪽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노동시장 자체가 뭐 냉각기로 들어갈 정도로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부정적인 경색은 아니다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금리에 관련돼서 봤을 때 좀 민감한 주택이라든지 건설업이라든지 뭐 기술업을 제외하면
뭐 다른 섹터에서 노동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은 좀 견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업 청구 수가 좀 뭐 지금 뭐 한 번 정도 올랐다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냉각으로 갔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라는 좀 반론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실업 청구 관련된 거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마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이 대량 해고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뭐 노동시장의 경세까지는 간지 않다 하더라도 이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수준을 유지할 정도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은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연준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판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좀 이제 실업 청구 건수 같은 이런 것들이 좀 쌓이다 보면 연준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들 뭐 12월에도 분명히 언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노동시장에 대해서 조금씩은 좀 부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하나둘씩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 교수시고 전문가이시죠, 제로미 시겔. 네. 뭐 연준이 내년 기준금리 2%까지 인하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언급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과 증시에 관련된 얘기 두 가지를 좀 했는데 일단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주장이 나온 것은 그 전주에 그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제임스 블러드죠. 제임스 블러드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좀 주장을 했었죠. 뭐 이런 게 사실은 지난주에 약간 조정의 트리거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약간 좀 반박하는 듯한 스탠스로 지금 이러한 좀 논조로 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블러드 총재가 사실은 이제 어떤 지표를 보고 그렇게 발언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사실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경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여러 개 나오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PPI라든지 소매 판매, 고용, 주택 판매가가 사실은 계속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고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경제의 취약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는 좀 유보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 고용 시장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뭐 조금은 나빠지려고 한다라는 어떤 그런 스탠스를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을 인상하기보다는 이제 오히려 인하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이 사람이 좀 이제 이 교수가 얘기했던 건 결국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에 대한 부분들에서 결국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경기 침체를 봤을 때 결국 이제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스탠스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고 그렇게 좀 취하게 된다고 하면 향후 2년간 그래도 주가가 한 2에서 30% 정도는 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폭 이런 거에 있어서 뭐 5%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뭐 제임스 블러드 같은 경우 7%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뭐 시계 같은 사람은 뭐 금리 인하까지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에서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논란은 상당히 분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또 금리 인상의 속도까지도 상당히 좀 분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좀 잡음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압박을 좀 이제 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주가에 계속 반영이 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뭐 올해 뭐 말까지는 내년 뭐 1월에서 2월 정도까지는 산타랠리 플러스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개인적인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려워요. 이 뭐 짐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금리를 7%까지 인상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거에 네. 대해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제레미 시걸 교수는 또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미국 내에서도 이 정말 대가들의 네네. 경제학 혹은 이런 증권 시장의 그 대가들의 의견도 이렇게 완전히 반대로 바뀐다는 게 이제 움직인다는 게 네. 그만큼 이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그 반증이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좀 시장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 대가들도 이제 처음 겪어보는 좀 시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해석에 대한 차이가 분명히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이 공직자와 그다음에 시장의 참여자의 약간 이 스탠스는 확실히 다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결국 물가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주식 참여자 같은 경우는 물가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지수에 관련된 부분들을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초점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에서 제가 이제 실업 청건수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지표 해석에 따라서 약간 그런 이제 의견의 차이가 나오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희망적이라 볼 수 있는 거는 7%까지는 제가 볼 때는 인플레이션 억제에 관련된 부분을 좀 강하게 말하는 조금은 좀 강조된 이런 좀 억양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세상에 기준금리가 7%로 올라간다? 아, 제가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5%대에서 좀 합의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5%대, 사실 이제 5.25%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5%대 초반에서 기준금리가 이제 동결이 된다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금리 인하에 그럼 또 시점이 언제가 될 것이냐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5%도 상당히 높은 금리거든요. 이게 만약에 내년 6월에 딱 완성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또 얼마큼 유지하냐도 상당히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래서 뭐 연준 내에서 지금 뭐 파월 같은 경우는 고금리 상태를 유지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어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근데 이런 부분 5%가 뭐 1년을 넘어간다? 사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힘든 구간을 넘어가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도 중요하고 인상의 어떤 속도 조절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수준에서 얼만큼 유지하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이제 터미널 레이트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기준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도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스탠스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머스크 얘기해 볼까요? 머스크 이제 뭐 세계의 기가 팩토리 뭐 설립을 시설을 뭐 만들겠다, 투자를 하겠다. 그 가운데 이제 한국이 최우선 국가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요즘 뭐 머스크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저는 뭐 약간의 립 서비스라고. 그러니까 최종 후보지가 될 수 있다. 다만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다. 저는 약간 이렇게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어제 이제 신문에서 상당히 가장 많이 이제 돌아다닌 사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화상 면담을 했죠. 사실 이제 저는 되게 색달랐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랑 화상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좀 상당히, 저는 좀 상당히 이색적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최근에 정부가 좀 기업 친화적인 어떤 스탠스를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고, 비즈니스 일정을 좀 뭐 이제 국정과제에서 상당히 좀 최우선으로 삼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기가 팩토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정부에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가 팩토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 하나 있는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사실 기가 팩토리를 우리나라에 지을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은 이제 이 테슬라가 지금 만드는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우리나라에 팔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뭐 좀 이제 동아시아 쪽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이제 그 기가 팩토리에 들어가는 이제 업체들, 2차 전지 업체들에게는 분명히 수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가 팩토리를 지을 때 이제 짓고 나서 어쨌든 그 관련된 비용도 뽑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매출을 봤을 때는 오히려 동남아시아 쪽에 짓는 것이 좀 이득이 아닐까라는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소비자들을 좀 염두한 약간의 립 서비스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기가 팩토리가 들어온다는 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기가 팩토리가 대부분 로봇이나 이런 걸로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품이라든지 로봇 같은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수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 고용 시장에는 그렇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다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노조라는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과연 머스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리스크를 지려고 하진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정부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앨런 머스크가 약간 립 서비스를 한 것에 약간 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이러한 좀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한국 소비자들에게는 좀 많은 어필을 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저도 이렇게 딱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아이고
또 무슨 하여튼 요새 머스크 신뢰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머스크의 한마디 한마디에 아주 촉각을 기울였는데 네. 자, 이제 미국의 이 IRA 이게 사실 이제 자국 우선주의이기도 하죠. 네네. 아무리 뭐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성이라고 봐도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다 보니까 이게 우리도 불만이 생기는데 네. 우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유럽 같은 데가 가만히 있을까 싶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반발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게 생겼죠. 지금 이제 유럽산 우선 구매법, Buy European Act가 조만간 만들어져서 대응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독일이 지금 이제 IRA 관련돼서 지금 회담을 했죠. 특히 이제 브레노 지금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과 지금 로베르토 하베크 독일 경제부 장관이 만나서 사실은 이제 공동기자회견을 좀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럽도 유럽의 이익을 좀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미국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BMW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독일의 상징적인 차라 볼 수 있는데 BMW도 지금 미국으로 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 야 너 미국으로 하지 말고 좀 있어라 했는데 어쨌든 BMW가 독일에서만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국의 어떤 산업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심각성을 좀 느끼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지금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이제 고려한다면 기업들의 경쟁력을 분명히 좀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EU 차원에서 지금 정책을 좀 펴야겠다라는 좀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IRA 관련돼서도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5일부터 지금 이제 제3차 미국과 EU가 이제 무역기술 협의회에 만나서 지금 IRA 관련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분명히 논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런 가운데 지금 어제 좀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 나도 이 부분이 제일 궁금했어. ASML이 네. 이게 미국 회사가 아닌데 왜 미국이 자기네 마음대로 하지 마 어쩌고 이렇게 말을 듣지? 나는 계속 그 생각을 했었는데. 네. 뭐 ASMR 상당히 뭐 우리가 말하는 슈퍼 을이죠. 네. 슈퍼 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장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EUV 공정에서 이 장비를 받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투자를 줄인다 하더라도 이 EUV 공정 장비에 대해서는 투자를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ASML 같은 경우가 중국에 장비 수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EU가 지금 이제 유럽에 지금 기업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또 이제 IRA 관련돼서 부분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제재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 언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 다음에 대중국 제재 이 두 부분에서 지금 EU가 좀 태클을 걸었고 여기에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라 할 수 있는 ASML 같은 경우가 중국에 뭐 장비 뭐 원하면 팔게라는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고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기술 주권을 보게 된다고 하면 중국을 없애버리고 거의 미국이 독점을 하겠다라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EU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을 좀 이렇게 양손에 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시소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으로 모든 기술을 쏠린다? 그렇게 하면 좀 더 위험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위협이다라는 측면에서 좀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분야가 워낙 좀 방대한 부분도 있고 국가별로 그래도 분업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왜 그런 축을 미국이 무너뜨리려 하느냐라는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미국 중심의 어떤 반도체 재편이 쉽지 않다. 그리고 중국이 생각보다 반도체를 좀 상당히 많이 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중국 시장을 유럽 국가들은 포기하기 쉽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EU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차세대 반도체 합작 회사죠. 지금 레피더스를 좀 설립을 발표했다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각국이 다 지금 공동 대응을 약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EU에서도 좀 그러한 측면, 또 ASMR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로 보게 된다면 지금 대중국 제재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싹 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도 지금 중국에도 공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장이 지금 장부 가치를 보게 되면 시한폐비 삼성전자가 19조로 나와 있고, 지금 우시에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장부 가치 13조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당장 못 배우거든요. 몇 년 유예라고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 그 유예가 끝난다고 하면 제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당히 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결국 이제 ASMR이 중국 내에서 결국은 뭐 생산 시설을 좀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중국에서 판다고 하면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는 호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좀 발언이 이제 향후에 어떤 스탠스가 상당히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교를 잘해야 되는,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턴이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왔을 정도로 양국의 어떤 이 스탠스를 상당히 좀 잘 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ASMR 자체가 이렇게 좀 중국의 좀 유화적인 스탠스를 좀 취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에게도 분명히, 특히 이제 SK에게는 분명히 호재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도 약간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좀 스탠스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는 막 이렇게 분위기가 쏠리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이러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왜 손해를 보면서 미국 말을 들어야 되지? 그렇죠. 네. 이런 기업 단에서도 생각이 되고 네덜란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니네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그럼 우리가 손해 보는 것만큼 뭘 해줄 건데, 이게 대책이 없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도 솔직히 중국에서 사는 것만큼 ASMR 장비를 다 사주겠다는 보장은 분명히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결국은 EU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둘씩 좀 반기를 들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국가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첫 기업이 이렇게 좀 스탠스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ASMR 같은 경우는 그만큼 이제 이 EUV 쪽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BMW 같은 경우도 미국으로 가는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좀 잡음은 계속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이제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지금 이제 중간 선거가 지난 이후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남은 2년 동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좀 드라이브 걸 수 있는 동력은 분명히 생기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후에 재선에 대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제가 볼 때는 이런 지지율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 이런 측면에서 좀 정치적인 좀 셈법은 좀 복잡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슬슬 정신들을 차린다? 그러니까 좀 시간이 흘러가면서 실질적인 그 돈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잖아요. 네. 왜냐면 갈수록 경기는 어려워지고 네. 실적은 안 좋아지고 내가 100억 굶기 시작하거든. 그럼 당연히 저쪽 고객한테도 팔아야지 내가 좀 먹고 사는데. 그렇죠. 예.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수출이 뭐 29% 줄었다. 맞습니다. 뭐 그러는데 사실 그 항목을 좀 따져보니까 중국향 그 반도체 수출이, 중국향인가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29% 줄었나? 그리고 반도체 수출도 한 30% 많이 줄고.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결국 이 반도체 문제거든요. 우리도 뭐 무역 적자, 경상수지 적자 이러면서 힘들다 하면은 당연히 돈벌이 되는 곳이 있으면 자꾸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또 새로운 이제 좀 수출처를 찾으려고 뭐 원전이라든지 방산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 산업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좀 무역 적자 관련된 부분은 좀 내년까지도 지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성장률 자체가 지금 거의 1%대로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반도체가 좀 키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